그거 아세요? 국어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서로 이해 못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국어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국어가 공부할 게 뭐가 있어. 아, 맞다. 근데 교과서 한번 예. 보고 시험 전에 모르는 단어 체크해서 찾아보고 문법 외우고 들어가서 만점 맞고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왜 3번이야 하면 이거 이래서 3번이야 이제 3번 이렇게 수밖에 하죠.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국어 못하는 애들 어떠냐 하면 나는 학원도 가고 문제집도 이렇게 많이 풀어. 그래도 70점밖에 안 나오는데 저걸 맨날 하지도 않는데 왜 맨날 90점 100점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기초 문해력의 차이. 국어 자체가 문해력을 기르는 과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해력 높은 애들은 기본으로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어가 공부를 안 해도 크게 안 떨어지고요. 공부를 해도 크게 안 올라가요. 기본적인 토대를 잡아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기별로 좀 여쭤보려고 해요. 이번에 사실 시기를 나눠주신 것도 시기별에 따라서 또 오해와 진실들이 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예. 질문을 이렇게 짰거든요. 첫 번째요. 영유아로 좀 나눠볼게요. 영유아에서의 핵심은 책 읽어주기라고 표현하셨어요. 책 읽어주기는요, 네. 독서가 아니에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시는데 독서는요,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예요. 이 영유아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독서 이론에서는 독서 맹하기. 책을 읽을 수 없는 시기. 와. 읽을 수 없으니 읽어주는 거예요. 책 읽어주기와 독서가 어느 정도 다르냐면 영화하고 음악만큼 달라요. 근데 책 읽어주기가 그럼 왜 중요하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뇌과학, 교육학, 인지과학 다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영유아 때는 그 어떤 학습도 시키지 마라. 외국어로 치면 알파벳조차 가르치지 마라. 하지만 단 하나는 해라. 반드시 해라. 책 읽어주기.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대체 뭐길래 해보면 그냥 노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하라고 하냐면 사실 내 발달 단계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정서적 힘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뇌는 3중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제일 밑에가 파충류의 뇌예요. 이게 이제 우리 부교감 신경들, 뭐 심장을 뛰게 하거나 소화를 하거나 우리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이걸 제어하는 게 이 파충류의 뇌예요. 이거는 아이가 태어날 때 이미 완벽하게 갖고 태어납니다. 그럼 태어나서 영유아 성장기 동안 뭘 하는 거냐 하면 그 위의 뇌, 포유류의 뇌라고 하거든요. 대뇌 변형이에요. 정서를 이때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 학습의 뇌, 인간의 뇌인 대뇌 피질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상태예요. 두 단계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영유아기는 정서의 뇌를 폭발적으로 성장시키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기는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게 비유적 표현이 아니고 진짜 엄마의 사랑을 먹고 자라요. 스킨십, 막 까꿍까꿍하고 막 불고 막 애하고 계속 이거요. 이 교감이요. 이게 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네. 일부 사교육 업체가 결정적 순간 네. 이래가지고 어릴 때 맞아요. 학습 회로를 뚫어놔야 된다. 둘 중에 하나예요. 결정적 순간을 잘못 이해하셨거나 이해하셨다면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케팅으로 우리를 기만하는 거고. 둘 중에 하나 결정적 순간이 어떤 거냐면 왜 예전에 늑대한테 물려가서 늑대하게 자란 아이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침팬지한테 잡혀가서 침팬지 자라는 이런 애들이 뒤에 인간 사회로 돌아오잖아요. 인간이 안 돼요. 맞아요. 적응 못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안 되냐면 이 결정적 시기가 뭐냐면 이게 아기가 태어나면요 뉴런을 폭발시켜요. 엄청나게 폭발시켜요. 그 상태에서 이게 막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상호작용이 되는 회로들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가지치기를 해요. 근데 이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해보면 새끼 고양이 태어났을 때 한쪽 눈 가리잖아요. 한 달 뒤에 떼잖아요. 눈을 못 봐요. 영구 실명이 돼요. 결정적 순간에 이 상호작용, 이게 자극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로 가는 회로가 끊겨버린 거예요. 이게 결정적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결정적 순간은 학습의 차원은 상호작용이 안 될 때예요. 그건 상호작용이 아니에요. 이때 상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적 상호작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킨십, 같이 눈 맞추고 웃고 이런 거요. 책 읽기가 이 사랑받음의 토탈 패키지예요. 그래서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 정말 많이 만났거든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책을 부모님이 많이 읽어준 아이들 특징을 보면 책 읽기를 엄마의 품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거예요, 그거. 예. 가랑이 사이에 끼고 딱 안고 또 얼마나 또 과장되게 읽어줘요. 네. 그럼 하다 보면 애가 막 또 지도 막 같이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막 연기도 하고 상황극도 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책 읽어주기의 핵심은 책 읽어주는 부모와 아이와 책의 3자의 상호작용이에요. 근데 이게 책이라는 다채로운 그림과 그리고 거기 심지어 맥락이 있어. 이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 사랑받는 와중에 스킨십도 있고 자기가 참여하는 것도 있고 이런 와중에 이거 하는 게 이게 일종의
정서적 즉흥극 같은 음. 거죠. 아기가 태어날 때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 다 읽어줘요. 달리만영 읽어줄 때 얼마나 오도방정을 펴면서 읽어줍니까 우리가. 그 애가 막 반응을 어떻게 나오면 너무 좋아가지고 더 나오게 하려고, 그게 제일 훌륭한 책 읽어주기 방법이거든요. 네. 근데 6살, 5살 되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네가 읽어라. 네가 읽어라도 있지만 예. 그 전에 벌써 몇 개월에 무슨 전쟁, 몇 개월에 어. 이래가지고 이제 막 학습적으로 접근하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책 읽어주기의 효과를 완전히 다 휘발시키고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엔 또 이런 현상도 있죠. 그 앱으로 읽어주는 거. 음. 앱으로 읽어주기, 스마트폰으로 읽어주기, 예, 예. 음악 아니면 음원 그렇게도 나오는 거. 예.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맥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책이 있는데 책을 영상으로 보면 그건 애니메이션이에요. 책 내용이 책일 뿐인 거지. 그림도 책 그림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그냥 영상이에요, 그냥. 그 읽어주기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 있을까요, 그러면?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의 그 참여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네네.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거든요. 네. 글자에 적힌 대로 읽어줘야 돼요. 그럴 리가요. 네. 읽다가 왜 아이들 같은 책을 여러 번 갖고 오는 게 많잖아요. 그럼 우리도 지겹잖아요. 그럼 막 이야기 바꿔버려요. 근데 애가 막 좋아해. 그럼 잘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게요. 그게 잘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같이 참여해서 네. 하는 거. 이게 가장 이상적인 독서문. 아이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다가 그림을 갑자기 봐. 아빠 여기 그려놓는데 이런 거 있어. 신기한 거 있어. 그때 야 아직 덜 읽었잖아. 끝까지 다 읽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때 같이 그림 보시면 돼요. 부모와 아이가 같이 하는 일단 재즈 같은 거, 재즈 공연이 되게 즉흥적이잖아요. 네네. 그때 이 서로 눈치 보고 반응 보면서 예. 이 강도를, 상호작용의 강도를 세게 밀고 나가는 거예요. 아예 호기심을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그렇죠. 반응하는지를. 그럼요. 만약에 이때 또 부모님들이 한글에 관심이 예. 많으시잖아요. 책 읽기를 한글 읽기의 수단으로 활용하신다. 안 돼요. 이것도요. 책은 책. 네, 제가 아까 뭐 내과학에는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또 공통된 합의된 지점이 뭐냐면 8살 이전에 문자를 가르치지 말아요. 요즘에 8살은 늦었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핀란드에서는 8살 이전에 핀란드 알파벳 가르치잖아요. 잡혀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초등 1학년 학교에서 한글 교육 강화하고 있는 이유도 애들 다 한글 알아서 오는데도 강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한글 교육 안 하니까 어릴 때 한글 가르치는 게 당연해져 버리고 필수 코스죠. 예, 필수 코스처럼 네. 돼버리고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데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 지방 교육청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전체적 흐름은 1학년 한글 교육을 강화하는 맞아요. 형태로 예. 가고 있단 말이죠. 한글을 빨리 가르치는 것과 문해력이 별 상관이 없는 게 이 글을 표현 문자를 아는 거예요. 이건 도구에 불과해요. 문해력과 사고력이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영유아도 문해력이 있는 거예요. 얘가 사고력이 있으니까. 근데 이 사고력이 정서 능력이 향상되면 쭉 이렇게 잘 올라오겠죠. 잘 올라온다기보다 토대가 튼튼하게 이 뒤에 가서 폭발할 수 있는 어떤 튼튼한 지적 능력, 정서 능력을 갖게 되겠죠. 이게 쭉 올라오는데 이때 이제 한글을 딱 장착하게 되면 사고력의 관점으로 머물러 있던 것이 책을 읽을 때 발휘되는 것 뿐이에요. 뒤에 정서적 능력 안 키워놨어. 네. 한글 장착해. 문해력이 어차피. 높을까요? 문해력은 예. 낮게 되는 거죠. 어차피 사고력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이게 연령이 굉장히 중요한 건가요? 언제까지는 일기 독립.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이제 독서 이론에 딱 정립되어 있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라서. 영유아기와 예. 영유아기의 목표와 초등 저학년은 다른 거네요. 다르죠. 그럼 초등 저학년의 목표는 뭘까요? 아까 제가 영유아기는 독서 맹하기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초등 저학년은 어떤 때냐? 독서 준비기예요. 독서 준비기를 2년을 뒀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뭘 준비할 게 그렇게 많다고 2년이나 그러네요. 뒀냐? 독서 준비기에서 준비해야 될 게 2개거든요. 하나는 읽기 자동화. 읽기 자동화가 뭐냐면 차 타고 가다가 왜 간판 보면 안 읽으려고 그래도 읽어지잖아요. 이게 표현 문자가 숙달된 나머지 눈만 대도 읽어지는 거. 이게 읽기 자동화거든요. 이게 독서의 기본 도구예요. 근데 우리 1학년 아이들 읽으라 그러면 따듬 읽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표현 문자 조립을 머릿속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역에 아가 붙으니까 가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상태인 거예요. 이때는 사실 책을 스스로 읽는다 한들 독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 스스로 막 읽혀서 막 30분 짧게도 안 시켜 막 네. 30분씩 막 그러고 나서 물어보죠. 책 내용 얘기해봐.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는 책을 읽을 때 예. 자신의 지적 능력 어디다 다 썼냐면 표현 문자 조립하는 데 다 썼거든요. 그렇네요. 다 썼는데 걔한테 책 내용
뭐 어렴풋하게밖에 모르죠. 읽기 자동화를 하는데 이 읽기 자동화의 시기가 어떤 애는 빠르기도 하고 어떤 애는 늦기도 한데 이게 아이들 스펙트럼을 봤을 때 초1 1학기 하는 애도 있고 초2 2학기 하는 애도 있어요. 이 안에면 하면 된다요. 이게 빨리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요. 네네. 늦게 한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좋지는 않아요. 좋을 것도 없어요. 이게 왜 좋을 게 없다 네. 말씀드리냐면 요 뒤에 예. 사실 이때는 이득 준비만 있죠. 하면 돼요. 초1 때는 예를 들어 내가 한 걸 빨리 알면은 도움이 되죠. 이때는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얘가 초3, 초4, 초5가 됐을 때 늦게 때 애보다 문해력이 높을 거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 그런 의미에서. 예, 예. 예. 어떤 애는 좀 빨리 하고 어떤 애는 좀 늦게 하는 거예요. 2년 안에만 하면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독서의 책에 대한 흥미도와 재미를 느끼는 정도를 유지 강화시키는 거예요. 읽기 도움을 빨리 했어. 네. 근데 이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 그럼 책이 싫어지겠죠. 그렇죠. 읽기 자동화를 했는데 책은 읽기 싫어. 결국엔 돌아온 비슷한 부분이요. 어차피 문해력이랑 관련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책 안 읽는 거예요. 읽기 독립 과정이 되게 스무스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막 재밌는 책, 아이가 좋아하는 책 위주로 읽어주고 스스로 고르게 해주고 했어요. 그럼 책이 되게 좀 좋아지겠죠. 근데 읽기 전 늦게 했는데 읽기 자동화 됐어. 초2 말에. 그냥 책 좋아해. 책 읽겠죠. 다음 달. 그러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 이상 생각에서 늘 문제예요. 요 두 개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읽기 자동화는 2년 안에만 하면 된다. 예. 이 과정이 고통스러우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이때 중요한 것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느끼는 정도를 유지, 강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오늘 계속 강조해 주신 재미를. 예. 왜냐하면 제가 지적 능력은 정서적 능력의 신여일 뿐이다. 책 읽기 싫은 게 정서적인 거잖아요. 읽을 줄 알면 뭐 하냐고. 읽기 싫은데. 그럼 안 읽게 되는 거고. 읽고 싶어. 그러면 늦게 장착하더라도 장착만 되면 그때부터 읽는 거예요. 이런 거라서. 이때 핵심은 우리가 자꾸 독서 맹하기, 독서 준비기 이때 뭘 자꾸 대단한 걸 하려고 그래요. 네네. 이때 막 무슨 한국사 전집 읽어줘가지고 애한테 막 한국사 지식을 주려고 그러고 뭔가 대단한 걸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이 단계는 마라톤으로 치면 몸풀 때요. 왜 이때 전력 질주를 하냐고. 네네네. 승부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 승부 보지 말고 이때는 그냥 아이고 그냥 뭐 지 책 좋아하면 됐고 예. 어떻게 하면 책 좋아? 도서관 가자 그런데 와 좋아 하고 나오고 막 오히려 지가 막 엄마 왜 도서관 갈 날 텐데 안 가? 이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예. 승부까지는 안 걸더라도 재미는 그래도 좀 있는 것 같아. 여기서 욕심내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균형 잡힌 독서를 바라시잖아요. 이때. 이게 이제 책을 안 읽은 부모님들의 네. 큰 착각 중에 하나인데 네. 균형 잡힌 독서는 어떨 때 쓰는 개념이냐면 저 같은 사람이 커리큘럼 짤 때 쓰는 개념이에요. 사람은요 균형 잡히게 독서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균형 잡히게 하냐고. 사람이라는 게 항상 그 시기에 뭐가 됐든 더 흥미가 가는 지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균형 잡힌 독서를 시기적으로 놓고 본다면 저야말로 이런 편식쟁이가 없죠. 자연 법칙처럼 분명한 거예요. 네네. 독서는요 그냥 즐기는 문화생활이에요. 요즘 들어서 문이과 통합인재, 융합인재를 강조하면서 균형 잡혀야지 너무 문과 체질 이 부분을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학교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독서지도 하실 때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중력이 우리 조건 자체가 중력이 공부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아주 강력한 중력으로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계속 탈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독서의 영역으로 지키시는 게 결과적으로 학습에 도움이 돼요. 자, 봐보세요. 그분들, 막, 무협지 읽었다는 네네. 그분들. 그게 왜 공부를 잘하게 되냐면, 무협지만 읽잖아요. 그럼 국어는 그냥 못 거들어가요. 그거 아세요? 국어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가 서로 이해 못하는 거? 서로가 서로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요? 국어 잘하는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야, 국어가 공부할 게 뭐가 있어? 맞다. 교과서 한번 보고 시험 전에 모르는 단어 책에서 찾아보고 문법 외우고 들어가서 만점 맞고 나오는 거 아니야? 네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리고 이거 왜 3번이야 하면 이거 이래서 3번이야 이제 이렇게 3번일 수밖에 하죠. 없지. 이렇게 되는 거야. 국어 못하는 애들은 어떠냐 하면 나는 학원도 가고 문제집도 이렇게 많이 풀어. 그래도 70점밖에 안 나오는데 저걸 맨날 하지도 않는데 왜 맨날 90점 100점이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하면 기초 문해력의 차이. 국어는 도구 과목이라고 하잖아요. 그 도구가 뭐냐면 문해력이거든요. 국어 자체가 문해력을 기르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문해력 높은 애들은 기본으로 못 구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문법 나오고 이거 안 외워버리면 그건 이제 날아가지만 그래서 국어가 공부를 안 해도 크게 안 떨어지고요. 공부를 해도 크게 안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해력 때문에. 문해력 일단 박아놓고 시작하잖아요. 그걸 먹고 들어가는데 이게 내가 좀 공부할 의지가 좀 있다. 그럼 사회, 과학 이런 과목들은 그냥 다 먹어요. 왜냐면 이거 그냥 읽고 이해해서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다 먹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건 영어, 수학이죠. 그럼 영어, 수학은 우리는 또 어릴 때부터 많이 시키잖아요. 예. 그 기초 좀 있다. 그래서 내가 좀 한다. 그러면 이것조차도 더 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학습 효율이 나오는 건데, 만약 문해력이 낮으면 어떻게 되냐면 국어 성적이 안 나와요. 국어 성적만 안 나오냐? 사회, 역사 이쪽 성적도 또 안 나와. 그 영어, 수학은 엄청 열심히 해놔가지고 중학교 때까지 올라가 성적 유지했는데 고등학교 올라갈 때 이것조차 흔들리기 시작해. 근데 아무리 해도 답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대학 입시가 막 노벨상 수상처럼 어렵게 느껴져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아주 잘하는 친구들은 뭐냐면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냥 뭐 최상위권이죠. 그냥 명백해요. 이거는 예.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를 안 하면 당연히 성적이 안 나오는데, 그런 친구들은 말씀드렸던 국어만 잘하고 나머지 못해요. 네네. 안 했으니까. 음. 안 했으니까 못 하는데,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죠. 고등학생이 되면은 문해력이 낮은데 공부 잘하는 애는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자동차가 최고 시속이 80km밖에 안 나오는데 운전자가 그 안에서 무슨 용을 써도 성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라서. 그런 관점에서 어렸을 때 초등 저학년 때를 준비기로 생각해야지. 예. 여기서 승부 보지 마라. 예. 왜냐하면 문해력 쉽게 올라오는 능력이겠잖아요. 네. 그러면 애가 초3, 초4, 초5 됐을 때 책 재밌게 읽으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어이없게 올라가나 쉽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미있게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그 전에 책으로 너무 애를 괴롭혀놔가지고 재밌었던 적이 없어. 재밌었던 적이 없으니까 재미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벌써 얼굴이 그래서 독서록 수제가 학습 만화보고 할게 이렇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럼 독서 퀴즈도 이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초3 이하는 할 필요가 그러니까 초1, 2는 할 필요가 없죠. 준비기니까. 예, 준비기니까. 얘가 얼마나 잘했나 뭐 이런 관점을 보시면 안 돼요. 이때는. 내가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하나, 책 읽어주는 시간 좋아하나, 그냥 이것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요즘에 영어책도 이렇게 접근하시죠. 아, 예. 영어책을 이 시기에 또 어떻게든 읽히려고 하거든요. 예. 그거는 국어 문해력이랑 관련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영어 책 읽기는 훌륭한 영어 학습법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독서가 될 수는 없다고. 이게 영어 유치원 또 리턴이들 있잖아요. 네. 해외에 나갔다 온 친구들. 이런 친구들 중에 이제 문제적인 경우가 좀 있어요. 네. 특히 이제 어릴 때 영어 독서 많이 한 친구들 중에 이런 어떤 게 있냐면 영어 책을 읽으면 자기 학년에 맞는 책을 읽어. 한글 책을 읽으면 자기 학년보다 2단계 낮은 책을 읽어.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우리 아이가 영어 문해력은 높고 한글 문해력은 낮은 것이냐? 어느 수준이냐? 그래서 한글 책 수준이 아이의 문해력이다. 문해력이 높으면요. 한글 책도 그 수준을 저절로 읽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해력이 생각의 근육이라, 왜 예를 들어서 내가 5kg짜리 아령을 들다가 내 근육이 커져가지고 20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해요. 네. 걔가 다시 50kg짜리 아령을 들고 운동하지 않잖아요. 가볍잖아요, 너무. 예.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문해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거든요. 그건 진짜 뭐 추억에 젖어서 옛날에 엄마가 이런 거 읽어줘서 이럴 때 한 번씩 그럴 건 몰라도 애가 계속 한글 책을 낮게 읽는다. 이건 뭐냐면 못 읽는 거예요. 근데 영어책은 왜 그렇게 읽을 수 있냐? 한글 책은 읽고 이해해야 재미를 느끼는데 영어책은 해석하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읽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내가 영어책 읽고 있으면 주변 반응이 어때요? 칭찬 일색이죠. 우와, 또 영어로 책을 읽어? AR 지수 막 난리 났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애 입장에서 효용감 훨씬 큰 거예요. 해석하는 재미도 있고, 이거는 읽어도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읽겠네, 이거는. 그렇죠. 이걸 더 읽는 거예요. 칭찬하니까. 더 읽고, 아... 한글 책을 읽으면 내 또래 책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해석하는 재미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구나. 빨리 끝내야 되니까 낮은 책이 있는 거예요. 언어 발달 단계 중요한 시기에 해외에 간 경우에 어떤 경우도 생기냐면 극단적으로 지체되는 경우도 생겨요. 와. 특히 이제 해외에 나갈 일 때문에 나가서 좀 사실 일이 있거나 하실 때는 반드시 한글 책 가져가셔야 돼요. 같이 가야 된다. 예, 거기 계속 사실 건 모르겠는데 돌아오실 거면 반드시 한국 책을 가져가서 그 한국 책을 반드시 읽어야 돼요. 예. 병행하지 않잖아요. 외국어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낮은 언어 수준을 다시 다루는 이 과정에서 생긴 이 로스를 하려면 여기에 너무 완전히 몰입해버리면 이런 이제 문제 발생하거든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해야 지킬 수 있어요. 우리 아이 독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놓친 부분,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쉬운 부분을 오늘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말씀 주신 부분은 있겠지만 꼭 이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고 싶은 부분 있으실까요? 이게 독서는 문화예요. 문화. 네네. 저도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꾸는 꿈은 너는 독서계에 남아라. 네. 난 떠날게. 이게 이제 우리 어른들의 꿈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모님의 독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아이가 보고 배운다 뭐 이런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책 읽지만 제가 읽는다고 애가 그냥 읽진 않아요. 읽는 거 본다고 해서. 근데 책을 읽는 부모가 왜 중요하냐 하면 독서 지도에서 우리 사회가 판판이 실패하는 이유는 독서의 목표점이 잘못돼 있고 이게 너무 교육적으로 실제 독서가 다른 상태로 잡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독서에서 생기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집단적으로 하다 보니 독서 지도가 이제 실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책 읽는 부모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런 정보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이때는 이걸 읽어야 된대. 이때 이렇게 읽어야 된대. 이런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책 읽는 부모는 알아요. 야,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읽어? 부질없다. 너 책 그렇게 안 돼.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외부에서 듣는 이야기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경험으로 내가 읽어보니 그렇게는 안 되던데? 이런 생득적인, 체득한 경험으로 판단을 하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대한 목표까지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저희 하반기에 나오는 청소년 버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또 다시 보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